안녕하십니까. 예, 국민윤리를 담당하고 있는 김지수 강사라고 합니다. 국민윤리 개념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그 전에 저희 국민윤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부터 먼저 보고 그리고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통상 저희 국민윤리는 서양윤리, 그 다음에 동양윤리, 한국윤리 얘를 베이스로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다가 추가로 사회사상과 통일 파트가 이렇게 해서 전체가 5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출제는 통일을 제외하고 얘를 한 9대 1 정도로 공부의 비중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상 수업을 하시는 분들,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 제일 많이 까다롭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서양윤리의 전개과정, 그리고 동양윤리, 그리고 특히 동양윤리 중에서 유교, 그 중에서 성리학과 관련된 한국에서 이기 호발설이라든가 이 퇴계 이황이나 아니면 율곡 이의 생각들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정리하면서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전반적인 개관을 먼저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상 서양 사상의 흐름을 보면은 시기별로 고대 소피스트로부터 서양 윤리가 시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소피스트 이전에는 자연 철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뭐 탈레스는 물이다, 아니면 피타고라스는 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연에 대한 관심을 인간에게 돌렸던 최초의 사람들, 그들을 소피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얘들이 주장했던 기본 사상은 윤리는, 그 다음에 진리는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는 상대주의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반발하면서 등장했던 소크라테스는, 얘들이 감각을 중시했다라면 소크라테스는 이성을 중시하게 되고요. 그래서 서양 윤리의 흐름은 크게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감각 그리고 유용성을 강조했던 소피스트의 사상을 계승했던 얘들이 헬레니즘 시대에서는 에피쿠로스 학파, 쾌락주의로 발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근대로 넘어오면 대륙의 경험론, 그 다음에 벤담의 공리주의, 이런 사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그 제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성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서 스토아 학파와 스콜라 철학, 그 다음에 대륙의 합리, 영국의 경험론, 그 다음에 대륙의 합리론, 그리고 칸트, 그 다음에 헤겔,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가 교재를 한번 보시면은 중간중간에 각 사람들의 견해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쪽에서 제일 먼저 정리해 주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크게 둘로 나눠서 감각과 유용성을 강조하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둘로 분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들은 상대주의였다. 그리고 얘들은 절대주의다. 물론 뒤쪽에서 절대주의하고 상대주의에 대해서 별도로 수업을 하긴 할 텐데, 여기서는 소박하게 이 정도로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리는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생각이 상대주의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보편 타당하게 적용할 수 있는 진리가 존재한다. 그게 절대주의 사상이고요. 이 절대주의에서의 보편 타당한 진리는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 정도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은 2단원에서 다시 한번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서양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동양을 먼저 보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동양 사상은 크게 유교하고 도가, 때로는 도가를 도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불교, 크게 이 세 가지를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유교하고 도가나 도교 같은 경우는 중국 역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주나라의 봉건제도가 무너지면서 사회가 혼란스러웠던 시대를 우리가 춘추전국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예, 춘추전국시대에 등장했던 공자와 그의 공자 사후에 등장했던 맹자의 사상을 이어받은 걸 유교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노자와 장자의 사상을 이어받았던 학파를 도교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자꾸 도가, 도교로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노자, 장자 시대에 있었을 때는, 이때는 우리가 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얘가 위진남북조 시대로 가면서 도교로 성립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세부적인 내용은 다시 한번 가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공자와 맹자가 죽은 이후에 진나라 시황제가 중국을 통일하면서 분서갱유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공자와 맹자의 사상이 이어지지 않으니까 그들의 사상들, 즉 공자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다, 그다음 맹자가 어떻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해석하는, 즉 경전 해석 중심의 훈고화학이라는
유학이 지금 한나라 때 등장하게 되고요. 송나라 때는 성리학으로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우주와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됐으며 이게 명나라 때 양명학 그리고 청나라 때에 사실에 대한 해석을 강조하게 되는 고증학으로 변화하게 될 겁니다. 이런 사상들을 우리가 이 단원에서 구체적으로 따져볼 텐데 일단 출발 유교는 공자맹자의 사상을 계승했던 학파다. 그 정도로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도가 내지는 도교 같은 경우는 노자와 장자의 사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겁니다. 자연과 인간이 하나 되는 삶을 추구했던 사람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좀 더 구체화돼서 황노학파나 오두미교로 결합이 되면서 그 다음 위진남북조 시대에 사회가 혼란스러웠을 때 청담 맑고 깨끗한 것만 이야기한다. 즉 현실 도피적인 사상의 흐름을 가지고 있었던 청담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도교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 다음 불교는 중국 역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 석가모니가 보리수 안에서 해탈을 통해서 부처가 됐었죠. 석가모니 사후에 등장했던 불교를 소승불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대승불교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통상 소승불교하고 대승불교를 얘기할 때 승자가 수레라는 뜻입니다. 즉 소승이라는 말은 작은 수레, 즉 나는 주로 개인의 해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애들을 소승불교라고 하고요. 큰 수레, 즉 개인의 해탈뿐만 아니라 중생에 대한 구제를 강조하고 있는 사상. 이것을 대승불교라고 얘기합니다. 소승불교는 미얀마라든가 동남아시아 지역에 아직까지 남아있고요. 대승불교는 우리나라로까지 전래돼서 한국 불교로까지 연결이 된다라는 것 정도.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여기는 소박한 개념 정리 정도만 했는데 이 단원에서는 각 유교라든가 도교, 그 다음 서양 사상들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용들을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자 이쪽 앞쪽으로 잠깐 다시 돌아가셔가지고요. 서양 사상에서 소피스트들로 시작이 되는 이 학파들의 특징은 일단 인간의 감각적인 욕구를 강조하는 사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로부터 이어지게 되는 사상들은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을 강조하는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정신들을 이어받아서 에피쿠로스 학파, 쾌락주의라든가 영구의 경험론, 홉스 공리주의나 그 다음 듀이의 실용주의로 이어지게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게 되고요. 중세에서 스토아 학파나 그 다음에 근대의 대륙의 합리론이나 칸트, 헤겔 좀 전에 봤던 그 내용들이 연결이 될 겁니다. 그러나 감각적 욕구를 중요하게 했다라는 이유는 얘들이 추구했던 행복이라는 것은 결국 쾌락에 의해서 실현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성을 강조하는 사상들은 이성을 통해서 감각적 충동이나 정념을 억제하라라는 게 포커스가 되고요. 선이라든가 덕을 실천할 때 이성을 통한 선의 실현 내지는 덕의 실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를 행복이라고 봤습니다. 자, 감각적 욕구. 자, 소피스트 계열의 학자들은 쾌락을 대한 적극적인 추구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튼 소크라테스 학파들은 이렇게 쾌락이나 정념을 억제한다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겠다. 그거 구별해 주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리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상대주의니까 나의 진리를 타인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는 구별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보편타당한 진리가 있다라는 절대주의 사상은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경우에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감각을 강조했던 사상 중에서 공리주의. 자, 공통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상이라고 정리를 하시면 좋겠네요. 공리주의는 벤담이 가장 대표적이었는데 우리가 가장 알고 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즉 이들이 추구했던 건 다수의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살면서 추구해야 할 하나의 목적이 있다라는 목적론적 윤리설과 그 다음에 결과주의 윤리설이 감각의 욕구를 강조하는 사상이었습니다. 즉 목적론 다시 한 번만 보시면은요.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는 옳다. 그리고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행동은 잘못되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즉 그 목적에 얼마만큼 충실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이쪽 계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칸트 선의지를 강조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이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절대주의 사상이 있고요. 그다음 우리가 법칙을 따라야 하며 그 법칙은 무조건 지켜라라는 의무론적 윤리설, 그리고 행위의 결과보다는 동기를 강조하게 되는 동기주의 윤리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 의무론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어떤 도덕 규칙을 지키는 행위, 즉 의무를 지키는 행위는 옳은 것이며 그걸 지키지 못하는 행위는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하는 사상이 의무론에 해당한다라고 하겠습니다. 큰 그림으로서 요 내용들을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윤리학의 대상으로서의 인간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자 그럼 윤리학이 뭐냐부터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얘는 한자로 쓰면 좀 더 이해가 쉬운 것 같은데요. 윤자는 우리가 윤리라는 단어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자로. 자 얘를 다시 한번 풀게요. 사람과 무리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의 무리 속에서 지켜야 할 이법, 즉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원리 내지는 규칙이라고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윤리에서 기본적으로 고려 대상이 뭐냐 하면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람들의 사이, 즉 얘는 I가 아니라 we라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 혼자 있을 때는 윤리라는 것은 필요 없습니다. 근데 여럿이 함께 존재할 때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칙이라든가 그들의 생활 원리라는 것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즉 우리 사이에서 지켜야 할 원리가 윤리라고 정리하시면 되고요. 출발이 사람이니까 윤리가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어떤 대상, 윤리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으로서 인간은 어떤 사람인가를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통상 이 사람을 이중적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두 가지 모습을 한꺼번에 다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동물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동물적 특성이라는 건 본능에 충실한 특징들이 동물적 특성이 되겠고요. 이걸 강조하는 사상들이 소피스트로 이어지는 쾌락주의자들, 감각적 욕구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동물적 특성을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 동물적 특성은 우리가 인간과 동물을 구별하지 못하게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동물들도 본능은 가지고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동물적 특성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물과 구별되는 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까지, 그래서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중적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성적 존재에 소크라테스로 시작되는 합리론들, 그것들은 전부 다 이성적 특성을 강조하게 되고요. 이성이라는 건 사고와 판단의 근거가 되고 어떤 외부적인 자극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닫힌 존재가 아니라 열려있는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스스로 결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열려있는 존재니까 스스로의 삶을 개척할 수 있는 의지도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가 되는 겁니다. 얘를 먼저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우리가 시험에서 많이 물어보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해서 5가지를 정리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이 특성들도 하나하나 따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인간은 도구적 존재라고 합니다. 사람이 치타처럼 아니면 사자처럼 빨리 달리지는 못합니다. 이 인간으로서의 도구적 존재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인간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도구를 사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게 된다. 많은 과학기술의 발달은 결국 도구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특성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유시적 존재. 우리가 통상 요걸 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논다라고 해서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요. 논다라는 말, 유희를 다시 설명하면 레크리에이션, 즉
다시 창조한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레크레이션, 휴식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활력이라든가 삶의 원동력을 얻게 된다. 여기서 논다라는 의미는 직업적인 의미가 아니라 직업과 무관하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창조적인 재활동이구나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인간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즉 모든 사람은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고 사회 속에서 타인과 함께 공존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인간이 사회적 존재라는 뜻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간은 문화를 창조하고 그 문화를 상징 수단을 통해서 후세에게 전달하는 존재다. 자, 인간만이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인간은 합리적 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윤리적 판단을 할 수 있고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존재다. 그래서 인간의 특성은 크게 5가지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 윤리에서 인간, 즉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동양 사상에서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출발. 동양에서 유교는 인간을 중간적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사람. 그래서 하늘과 땅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존재라서 중간적 존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선, 즉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라는 게 유교의 기본 사상이 되겠습니다. 성선설과 성악설이 유교에서 나오게 되는데 맹자가 성선설을 주장했으며 거기에 비해서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했다. 얘 먼저 정리해 주시고요. 공자와 맹자의 사상이 기본이기 때문에 인간은 성선의 존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맹자의 관점에서 하늘은 자신의 법칙, 즉 요걸 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도리를 인간에게 주었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은 선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자, 그런데 원래 선한 존재였는데 현실을 보면 도덕적으로 타락을 하게 된 게 현실의 모습이 되고요. 인간의 본성이 선했는데 타락한 존재가 된 이유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 즉 사욕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럼 타락한 도덕적인 타락을 다시 원래 선한 존재로 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욕을 억제하자. 이게 유교의 기본적인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욕을 억제하는 방법은 일단 출발은 자기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수기라고 하고요. 자기를 닦는다라는 뜻이며 자기를 닦은 이후에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하자. 그래서 수기안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유교의 기본 생각, 사욕을 억제하는 방법. 그래서 사욕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용하고 있는 스킬 중에 하나가 극기복례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무슨 뜻이냐 하면요. 자기를 극복한다. 즉 자기의 나쁜 마음을 극복하여 예절을 회복하자라는 게 극기복례의 생각입니다. 얘가 지금 뒤쪽에서도 다시 한번 다뤄질 텐데 기본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교의 인간관을 윤리적 인간관이라고 합니다. 자, 얘를 윤리적 인간관이라고 하는 이유는 유교는 사회 속에서 지켜야 할 인간의 모습들, 여기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윤리적 인간관이라고 하고, 유교가 바라보는 가장 바람직한 것은 천인합일이라고 부릅니다. 즉 천리가 내재되어 있으니까, 출발이 천리의 내재이기 때문에 인간과 하늘이 합쳐지면은 원래의 선한 본성을 회복할 수 있겠다. 그래서 천지조화를 강조하게 되고요. 만물과 화합하고 만물을 육성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극기복례를 통해서 자신의 사욕을 억제했던 이상적인 사람을 군자라고 부르고요. 군자는 자기가 도덕적 실천을 통해서 학문도 연마하면서 그 다음에 상달, 여기서 상달이라는 건 하늘의 원리입니다. 천리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군자 내지는 성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불교의 인간관. 불교는 인간의 본성은 청정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인간 속에는 누구나 불성, 즉
부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청정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무지와 탐욕 때문에 현실은 고통을 받고 있다가 불교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불교가 인생론적 인간관이라고 이야기를 부르는 이유는 현실의 삶 속에서의 인간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인생론적 인간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불교에서 무지와 탐욕으로 내가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이 무지를 깨닫고 탐욕을 버리면 고통으로서 벗어나서 해탈 내지는 열반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 여기에서 깨달음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탐욕이 고통이라는 걸 깨닫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내 삶은 연기의 틀 속에 갇혀 있구나라는 거. 이것도 깨달으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불교의 가장 이상적인 인간을 보살이라고 얘기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불교는 소승불교가 있었고 대승불교가 있습니다. 소승불교는 자기의 개인적인 해탈을 강조하기 때문에 굳이 이상적인 인간관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대승불교,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표준적인 사람들을 제시했는데 보살은 대승불교에서의 가장 이상적인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보살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위로는 부처님의 말씀, 깨달음을 구합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구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승불교이기 때문에 중생을 구제하고 자비를 실현하는 사람을 보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되시겠습니까? 너무 어렵지 않으신가요? 네, 이쪽 내용들이 지금 2단원에서 자꾸 수업을 해보면 사실은 2단원을 먼저 수업하면은 훨씬 좀 이해하는 것들이 좀 빨라지는 경험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게 뭔 내용인지도 하나도 모른 채, 즉 2단원, 즉 동양윤리나 서양윤리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내용들을 먼저 하다 보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쪽은 처음에 어떻게 접근하시냐면 요런 내용들이 이쪽에서 강조되고 있구나라고 정도 서머리 정도를 해 두시고 나서 2단원을 수업하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이쪽을 한번 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1단원, 2단원은 별개가 아니라 2단원을 베이스로 1단원으로 설명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데 교과서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수업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힘내시고요.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교의 인간관, 얘도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교에서 노자나 장자의 기본 사상은 뭐였냐면 자연과 인간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존재였다. 즉 인간과 자연은 구별되지 않는 존재다라는 게 기본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연 속에서 하나가 되어 있다. 이런 모습을 무위자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인간이 어떤 이유에선가 자연으로부터 벗어났다. 즉 무위를 벗어나서 인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럼 인위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은 다시 무위, 자연 속에 들어가서 무위자연이 되는 겁니다. 자연 속에서 인위를 제거하는 것. 그래서 주요 내용이라고 할 때 인간은 인위 때문에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렸다. 여기서 본래의 모습이라는 게 자연 속에 있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도교의 인간관을 자연적 인간관이라고 하는 이유는 자연과 인간의 합쳐서 하나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연과 인간의 합의를 추구했기 때문에 자연적 인간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기본 생각, 가장 바람직한 상태는 무위자연, 자연 속에서 인간과 하나가 합쳐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했었고, 현실에 있는 세속적인 생활을 초월하라. 세속적인 생활은 인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걸 초월해서 자연 속의 하나를 자연의 흐름에 따라서 생활을 하는 것, 그게 가장 바람직한 삶의 자세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지인, 신인, 천인이라고 했고, 이들의 특징들은 자연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연의 흐름에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을 지인, 진인, 선인이라고 합니다. 도교의 가장 큰 핵심은 일체의 인위를 제거하자. 그리고 무위하는 상태, 무위
자연의 상태를 회복하자라는 게 도가 내지는 도교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요까지가 정리가 되시면 우리가 지금 기본 교재 어디까지냐면 기본 교재 26페이지까지가 정리가 된 겁니다. 계속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양의 인간관과 비교해서 서양의 인간관은 조금 다른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출발, 그리스도교의 인간관에서 인간은 신의 모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모사라는 얘기는 카피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자신의 형상에 따라서 사람의 모습을 빚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되었다. 즉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유의지나 창조력이나 도덕적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인간관에서 인간은 신의 대리자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 땅을 지배하고 양육하고 번성할 책임을 인간에게 부여했기 때문에 인간은 신의 대리자다. 그래서 그리스도교적 인간관에서는 인간은 자연보다 존엄한 존재입니다. 네, 이것도 성경 배경 지식 가지고 계신 분은 좀 더 쉽게 가실 것 같은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는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이라는 거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부연 설명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하늘아 생겨라, 그러니까 하늘이 생겼고요. 땅아 생겨라, 그러니까 땅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을 만들 때는 직접 손으로 빚어서 만드셨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연보다 존엄하고요. 그 다음에 자연을 다스리라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신의 대리자로서 자연을 다스리라고 했으니까 인간은 자연보다 존엄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이게 나쁘게 가니까 자연을 정복하라. 그 다음 이런 표현들까지 나오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인간과 자연이 구별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분법이라고 합니다. 되시겠습니까? 네. 그 다음 또 하나 서양의 인간관 중에서 이성주의적 인간관과 합리적 인간관은 기본적으로 인간은 이성을 가진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이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이성을 가지지 못한 자연을 지배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보고 있고 인간은 이성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할 때 가장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만이 이성을 가졌기 때문에 절대적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인간들이 이성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평등한 존재다라고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한국의 인간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인간관은 출발 우리 단군 신화에 나오는 홍익인간 사상을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홍익인간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홍익인간의 개념인데요. 그럼 결국 인간을 이롭게 하는 거니까 인간에 대한 사랑, 인간애를 실천하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밑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홍익인간 사상에서는 천지묘합의 원리가 들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단군 신화에 보면 환인의 아들 환웅이 즉 하늘에서 온 환웅이 곰이 사람이 된 웅녀와 결혼을 해서 단군 왕검을 낳게 되는 겁니다. 즉 하늘과 땅의 결합으로 단군 왕검이 나왔으니까 천지가 묘합, 즉 결합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 불교 석가모니가 강조했던 사상 중에 하나가 중도입니다. 석가모니는 수행자들을 위해서 양극단에 치우치지 말고 중도를 가라라고 했고 이 중도를 바탕으로 한국에 들어와서는 어떤 다툼에 대해서 조화를 이루자. 그래서 한국 불교의 가장 큰 특징은 화쟁이라고 합니다. 중도 이꼬르 화쟁, 화쟁 이꼬르 조화, 화합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효의 화쟁 사상은 진울의 오수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그다음 실학에서 바라보고 있는 인간의 모습은 인간은 자율적이고 인격의 주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재 27페이지에 있는데 자, 인간 혼자 자연 앞에 선 단독의 존재라고 정리를 하고요. 실학에서는 그래서 자율 내지는 인격의 주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약용 성리학은 이와 기로 구성되어 있다가 있는데 성리학에 대한 반발로 등장했던 실학에서 정약용은 인간은 혈기라는 걸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뒤쪽에서 다시 한번 할 텐데요. 실학에서 기라는 것은 우주의 기와 인간의 기를 구별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기는 혈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리학이 이야기하고 있는 인간은 좀 막연하고 추상적인 인간이었는데 정약용이 얘기하고 있는 인간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존재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실학을 물어볼 때는 혈기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보면 성기호라는 단어가 추가될 수 있겠습니다. 즉 인간의 성을 기호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동학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학, 서학에 대한 반발로 등장한 최재우가 만든 우리 동양의 학문이다. 유교, 불교, 도교가 들어갔다가 배경 지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동학에서 기본적인 인간의 모습은 무궁한 존재다라고 합니다. 즉 시천주, 천주, 하늘님을 모시게 되면 누구나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질 수 있게 된다가 동학의 기본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재우는 천주를 자기 마음에 모셔라. 그리고 천주를 자기 마음에 모셨다라는 것은 나 오심, 즉 내 마음과 여심, 당신의 마음은 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당신이 평등하다로 이어지게 되고요. 이대교주였던 최시영은 사인여천, 다른 사람을 하늘처럼 섬겨라. 이렇게 얘기했으며 3대 교주에서는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내천 사상으로까지 확대되고 발전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동학에서 바라보고 있는 인간 가장 핵심은 평등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누구나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있다. 즉 인간의 모습은 이렇다라는 걸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기본교재 30페이지까지 자 제1강이 끝났는데요. 국가까지 연결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좀 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1강은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2강 인간과 국가에 대한 모습,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출발, 국가는 영토, 국민, 주권의 3요소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 도서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민은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주권은 대내적으로는 최고의 권력이고 대외적으로는 독립한 권력이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초기 국가 형태, 즉 군장국가가 나타난 것은 정보활동이 활발해진 청동기 시대였으며 이게 국가가 노예제, 봉건제, 근대, 그 다음 현대로 변하게 됐다. 이거는 기본 교재에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구별하실 게 근대 자유 시민국가의 사상이었던 소극국가관과 현대 복지국가의 사상인 적극국가관을 비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극국가에서는 자유방임주의, 자 모든 인간은 합리적 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유롭게 내버려 두더라도 합리적 사고, 합리적 행동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역할은 최소한으로 축소되게 되고요. 그래서 국가가 하는 일은 시민의 자유나 재산을 보호하는 활동만 하면 되고요. 이런 사상을 야경주의라고 합니다. 얘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국가, 너는 딴 거나 하지 말고 야간에 경비나 서라라는 게 소극 국가관입니다. 그래서 소극 국가는 필요악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게 됩니다. 이게 현대로 넘어오면서 경제공황, 1930년대 경제공황을 겪으면서 수정자본주의가
초기 자본주의가 수정 자본주의로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즉 국가가 모든 문제를 시장에 맡겼더니만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경제 공황들이 나타나니까 이젠 국가가 국민 생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한 것, 그걸 적극 국가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국가가 국민 생활에 개입하는 이유는 모든 국민의 복지, 즉 복지는 행복으로 정리해 주십시오. 즉 모든 국민의 행복, 즉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의 역할을 확대시키는 국가관,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완전고용이나 최저임금이나 사회보장제도 등 모든 국민, 특히 사회적 약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위해서 이런 정책들을 추구하는 국가, 그런 국가를 적극 국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 국가의 분류. 크게 국가의 분류 파트에서는 개인하고 국가 중에서 무엇이 우선이냐를 가지고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즉 개인주의라는 건 개인이 국가보다 우위에 있고 국가는 개인을 위해서 존재한다. 자, 개인이 목표이면서 국가는 도구가 되는 국가관을 개인주의 국가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분류되는데 개인 중에서 개인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에 두고 있는 국가를 자유주의 국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민주는 모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이 될 수 있는 국가. 그래서 얘들 둘은 개인주의 파트로 분류가 되고 전체주의 국가관은 개인보다는 국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사회 전체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주의나 아니면 민족을 그 구성원보다 우위에 두고 있는 것은 전체주의 국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분류가 된다라는 것 정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된 것 같은데 자, 요까지는 하고 좀 잠시 쉬었다가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양의 국가 이론. 아까 도가는 일체의 인위를 거부하기 때문에 소국, 작은 국가와 과민, 작은 백성, 소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즉 만약에 국가의 규모가 커진다면 인위가 개입될 여지가 인위의 개입이 많아지기 때문에 도가가 바라보는 가장 이상적인 국가는 작은 국가입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이렇게 주변을 바라보면 그 나라가 다 보일 정도, 이런 국가를 소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법가. 춘추 전국시대에 있었던 제자백가, 많은 사상들 중에 하나인데 법가가 추구했던 핵심은 부국, 나라는 부유해지고 강병, 병사들은 강해지는 겁니다. 즉 부국 강병을 위해서 적극적인 그리고 강제적인 정책들을 추진하는 것, 그것이 법가의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부국 강병인 국가가 법가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육아에서 국가관은 활국구민이라고 합니다. 활국, 나라를 활력 있게 한다자, 나라를 융성하게 하고, 구민, 백성을 구한다 내지는 백성을 구제한다는 거고, 얘는 도가의 소국과민이라든가 법가의 부국강병도 부정한 중용의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런 느낌입니다. 도가나 법가의 중간 정도,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서양의 국가이론. 국가이론 중에서 정복설, 힘 있는 나라가 힘 있는 집단이 힘없는 집단을 지배하면서 정복 과정에서 국가가 나타났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적응한 사람은 살아남고, 즉 적자 생존과 약육 강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 다음 도덕주의. 국가의 존재 이유는 공공선, 즉 사회 전체의 선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도덕적 행위를 하는 최고 기관으로 보고 있는 도덕주의를 우리는 이상주의라고도 합니다. 그다음 사회계약설, 얘는 부연 설명을 조금만 하겠습니다. 자연상태라는 가상상태를 만들었고, 자연상태에 살고 있던 인민들이 어떤 이유에선가 인민과 인민의 계약을 통해서 국가를 만들었다. 즉 국가란 인민들의, 자, 이 사회라는 거 국가의 기원입니다. 사회, 국가는 인민들 간의 계약으로 만들었다라는 학설입니다.
그리고 이 자연 상태가 불완전했기 때문에 완전해지기 위해서 국가를 만들었고, 이 사회계약서를 설명했던 사람이 홉스, 로크, 루소, 그 세 사람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홉스의 관점에서는 자연 상태가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였기 때문에 평화나 안전, 즉 자기 보존을 위해서 국가를 만들었다는 것이고,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생명, 자유, 재산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이 생명, 자유,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를 만들었고, 루소는 자연 상태에서 불평등이 있고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를 만들었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세 사람의 공통점, 국가란 결국 시민, 인민들의 동의에 기초해서 강제력을 행사하고 있고, 얘들의 관점에서는 인민과 국가 중에서 인민이 국가보다 우월하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조금만 쉬었다가 3단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